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로에서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는데 저는 한 번 갔다 와서 후회했던 경우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한 번 갔다 왔으니 결혼해봤자 별 볼 일 없는 것을 깨닫고 화려한 돌싱의 삶을 즐기고 있는 중이죠. 모르는 친구들은 다시 재혼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지만 저는 자유로운 지금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부모님 또한 이상한 시댁 식구들 만나서 고생하느니 차라리 혼자 즐기면서 사는 것이 낫다고 하십니다. 먼저 갔다 온 결혼 생활이 얼마나 형편없었으면 이런 말을 하는지 무척 궁금하시죠? 그 사연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요망한 것. 어디서 순한 우리 아들을 꼬드겨서는 우리를 아예 굶겨 죽이려고 작정을 했느냐. 부모가 쥐꼬리만한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으면 돈 잘 버는 자식이 부양하고 그러는 거지. 네가 뭔데 우리 용돈을 준다 못 준다는 거야? 시부모였던 사람들은 저희가 투잡까지 하면서 성공하려고 발버둥치는 와중에도 자신들의 꽃길 인생을 위해 평생 부양을 요구했던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양심 없는 그들의 욕심이 앞길에 창창한 아들의 앞날까지 파탄나게 만들어버렸죠. 5년 전 저의 나이 34살. 10년을 대형 음식점에서 격리 업무를 봐왔던 저는 미래를 위해서 투잡으로 무인 점포를 창업해 보려고 했어요. 그것을 준비하던 중 창업 스쿨 모임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는 남남이 된 남편을 만났습니다. 호감형 외모의 활달한 성격의 남편은 이미 아이스크림 무인 점포 2개로 꽤 짭짤한 수익을 거두고 있었죠. 그것을 계기로 무인텔을 운영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창업이 처음이었던 저에게 남편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기도 하고 창업에 대해 자상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 남편은 저에게 호기심의 대상으로 다가왔죠. 그렇게 모임에서의 인연으로 취미까지 같았던 저희는 사적인 만남까지 가졌고 연인으로 발전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버님이 작은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다가 몇 달 전에 은퇴하시고 연금을 받아 두 분이 생활하신다고 했어요. 남동생도 20대 후반인데 대학 졸업하고 알바만 하다가 이번에 괜찮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한시름 놓았다고 했죠. 그렇게 잘 사는 집안도 아닌 그냥 평범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제가 무인 점포를 창업하는 과정에서 먼저 인사시켜드리고 집에도 자주 왕래하며 얼굴을 익혔던지라 남편의 사업 수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성격도 무난해서 아빠와 이런저런 경제나 사회 돌아가는 이야기도 잘 나누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에도 그다지 놀라지 않으셨죠. 그 친구 경제 흐름을 읽는 감각도 뛰어나고 성격도 무난해서 너희들이 결혼한다는데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다만 그 친구 부모님들이 은퇴하고 지금은 연금만으로 생활한다고 하니 그게 좀 걸리는구나. 이때만 해도 아빠의 걱정이 좀 걸렸지만 연금도 나오고 시동생도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자식된 도리로 용돈을 챙겨드리면 될 일이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둘 다 나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벌어놓은 목돈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 돈으로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신혼집과 살림살이를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처음 본 시부모님과 도련님의 첫인상은 그리 나빠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처음 인사를 드릴 때 시부모님과 도련님은 직장 생활과 함께 점포를 운영하면서 투잡을 한다고 하자 그럼 수입이 웬만한 대기업 월급만큼 벌겠다면서 흐뭇해하셨죠. 그 흐뭇해하시며 웃던 모습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는 것을 몇 달도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무인텔과 아이스크림 매장 창업 때문에 신혼집은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의 자산을 정리해본 결과 각자의 자산 가치가 비슷해 둘이 이런 식으로 투잡해서 벌면 금방 25평대 아파트는 마련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돈 관리를 합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자기 월급이랑 매장 3개랑 곧 오픈할 무인텔까지 합하면 얼마 안 돼서 대출을 좀 끼고 25평대 아파트는 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은 어때? 그래, 그럼 자가부터 마련하는 게 낫지. 그래야 빨리 안정도 되고 아이 계획도 세울 수 있으니까. 지금 집값이 얼만데 자가라니. 이렇게 벌면 금방 부자 되겠다, 그치? 저희는 비록 몸은 고달프지만 부모님 도움 없이 자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이상적인 꿈의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함께 식사하자는 시부모님의 연락을 받았어요.
아버님이 술을 워낙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시부모님이 좋아하는 고기와 술을 사들고 찾아뵈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도련님은 반가운 얼굴로 맞아주셨고 배고플 테니 먼저 밥부터 먹자고 하셨죠. 온 가족이 둘러앉아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갈비찜에 맛깔난 겉절이 꽃게탕까지 마치 저희가 요즘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아시는 것처럼 푸짐하게 준비해 놓으셨죠. 남편과 저는 바빠서 잘 챙겨 먹지도 못하고 매장 관리를 하고 있던 터라 음식들을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제가 과일을 입가심으로 먹기 위해 깎기 시작하는데 아버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입을 떼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를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은퇴하고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 그 연금이 얼마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게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들 다 키워놓고 은퇴해서 인생을 즐기며 살자니 이 쥐꼬리만한 연금 가지고는 어디 친구들이랑 여행도 제대로 못 가는 형편이더구나. 아버님의 말씀은 연금이 얼마 안 되니 돈을 잘 벌고 있는 자식한테 용돈 좀 받아 써보자 하는 말뜻이었어요. 그 순간 저의 머릿속은 빨간 깜빡이가 켜졌고 현재 우리 수입과 지출을 따져 계산기를 마구 두들겨 댔습니다. 시부모님 용돈을 어느 선까지 드려야 적정한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 저희도 얼른 모아서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자가를 마련하려면 많이는 못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 순간 어머님이 섭섭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내 친구들이 그러는데 요새 아이스크림 매장이 대세라 수입이 짭짤하다고 하더라. 근데 너희 점포는 목도 좋아서 많이 벌 거 아니냐. 더구나 하나도 아니고 3개에다가 새아기 월급까지 합치면 웬만한 사업하는 사람들보다 많이 벌 것 같은데 우리 용돈 주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냐? 어머님은 벌써 수입이 얼마쯤 되는지 계산기를 두들기신 듯 한 달에 100만 원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셨습니다.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도 50만 원씩은 주었다면서요. 그 소리에 저는 너무 황당해서 순간 말문이 막히더군요. 100만 원이면 저희 한 달 생활비인데 그만큼을 요구하는 것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도련님도 있는데 저희한테만 100만 원을 달라고 하시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부모님 용돈을 드리려면 양가 부모님 공평하게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두 분 용돈을 100만 원 드리면 저희 친정에도 100만 원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드리면 저희 솔직히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50만 원을 드릴게요. 저희 말에 옆에 있던 도련님은 난데없는 용돈 호출에 눈을 커다랗게 뜨고 뜨악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자신은 벌어놓은 목돈이 없어서 안 된다느니 지금도 교통비에 용돈 쓰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느니 하면서 잘 버는 형님네가 100만 원을 드리는 것이 맞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시아버님 또한 능력 있는 저희가 기분 좋게 주면 되는 것을 아직 어린 시동생에게 떠넘긴다며 질책을 하시더군요. 이에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부모님 도움 없이 자가를 마련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어머님은 점점 흥분한 목소리로 기껏 키워놨더니 늙은 부모 부양도 안 하려고 한다며 50만 원 갖다가 둘이 쓸 것도 없다면서 짜도 너무 짜다고 좀 더 쓰라고 설득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50만 원 이상으로 힘들다고 못해박자 어머님은 과일 접시를 밀치면서 실컷 차려놓은 밥상 잘 받아먹고 짠소리만 한다면서 다른 친구분들은 자식들한테 용돈 받아가며 여행 다닌다고 서럽다고 한탄을 하시더군요. 아니 너희는 기분 좋게 준다고 하면 될 것을 늙은 어미가 차려놓은 밥상 맛있게 받아먹고 이렇게 짜게 나올 거냐?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너 시집 올 때 우리가 비싼 혼수 해오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잖니. 다른 사람들처럼 돈 잘 버는 자식 덕 좀 보자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운 거냐고. 서로의 입장 차이로 답이 안 나오는 용돈 합의에 지친 어머님은 속이 타는지 냉수를 벌컥벌컥 마셨고 남편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서로 의논하고 다음 주에 다시 오겠다면서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현관에 빠져나오는데 시아버지는 저희 등에 대고 확답을 주고 가야지 인정머리 없게 그냥 간다며 넉넉했던 아들이 결혼하더니 쪼잔하게 변했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은 저 들으라고 일부러 하시는 말씀이었겠죠. 집으로 돌아오면서 솔직히 너무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하면서 도움을 안 받은 터라 그런 점을 자랑스럽게 여겨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큰 금액의 용돈까지 요구하시니 그럼 저희는 언제 돈을 모아 원룸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건지 당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시대는 젊은 세대가 결혼해서 우리만의 힘으로는 자가를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젊은 자녀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가를 마련한다는데 보태주진 못할 망정 100만 원의 용돈을 달라뇨. 이날은 정말 제가 결혼을 잘못한 건지, 결혼을 하면 부모님 부양은 당연하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너무나 머리가 복잡해지는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희는 마주보고 의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도 당연히 저와 생각이 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한숨을 쉬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100만 원을 드리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연금이 두 분 생활하시기에는 많이 부족하긴 하지. 우리가 자가를 천천히 마련하고 100만 원씩 드리자. 미안하지만 장인 장모님은 현재 장사도 하시니까 50만 원만 드리면 안 될까? 상준이가 직장 생활 좀 더 하면 내년부터는 부담하라고 내가 잘 말할게. 일단 100만 원은 너무 많다고 생각해. 또 우리 부모님 일하시니까 50만 원만 드리는 것도 불공평하고 드리려면 공평하게 드려야지. 그리고 도련님이 내년부터는 상황이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어. 도련님도 결혼하려면 스스로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 하니까 양가 부모님 50만 원씩 드리면 100만 원 지출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잖아. 나도 시부모님 용돈도 안 드리는 쪼잔한 며느리는 되게 싫으니까 자기가 다시 잘 말씀드려. 남편도 저의 말에 틀린 점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더 이상 강요하진 못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론이 안 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투잡 생활에 정신이 없었고 여유 시간은커녕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야 할 판이었죠. 투잡이라는 것이 막상 해보니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무인 점포를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았어요. 진상 손님들이 많아서 CCTV를 쉴 새 없이 관찰을 해야 했고 청소는 기본이고 수시로 재고 파악을 해서 상품이 떨어지지 않게 주문을 하고 채워 넣어야 했죠. 한창 신혼생활을 즐길 시간에 없는 시간까지 쪼개어 매장까지 관리해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피곤에 찌들어갔습니다. 제가 출근을 한 시간에 남편이 점포들을 돌면서 관리를 하면 좀 덜 힘들 텐데 남편도 무인태를 준비하고 있었던지라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어서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딸 잘 지내고 있어? 지금쯤 깨가 쏟아져야 할 텐데 깨는 잘 볶으면서 재미나게 지내고 있는 거지. 깨는 무슨 투잡하려니까 생각보다 힘들고 상혁 씨도 요즘 무인텔 오픈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어요. 게다가 시부모님이 연금이 적다고 용돈을 달라고 하시지 뭐야. 어수선한 마음에 친정엄마의 전화를 받은 저는 고민거리를 털어놨습니다. 엄마는 요즘 세상에 연금으로만 생활하시기는 두 분이 힘들 거라고 하면서 이해는 간다고 하셨죠. 하지만 연세가 이제 60이 넘으셨는데 작은 소일거리라도 하시면서 즐겨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돈들 가치관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즘 세상에 60 넘었다고 해서 손 놓고 100세까지 놀기만 한다면 그 긴 세월이 너무 무의미하지 않을까? 물론 돈 걱정 안 하는 사람들은 골프나 치러 다니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사는 것도 뭐라고 안 하겠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럴 만한 여유가 안 되잖니. 그냥 작은 시간제 일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활력도 되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며 눈치 안 봐도 되고 나는 그게 좋더라. 그렇게 엄마의 생각을 말씀하시면서 남편과 싸우지 말고 잘 의논해서 합의점을 찾으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엄마 말씀대로 저도 시부모님이 아직 정정하시니 작은 소일거리라도 하시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지만 그건 저의 생각인 거지 마냥 쉬고 싶은 시부모님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남편과 저녁을 먹는데 시부모님이 오늘 전화해서 용돈 100만 원이 어려우면 자신들이 매장을 관리할 테니 알바비를 달라고 했답니다. 저도 차라리 돈 번다고 건강 잃기 전에 알바를 고용해서 스트레스 덜 받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참이라 그것도 괜찮다고 했죠.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시부모의 시커먼 속셈을 갓 결혼한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어요. 그 주 주말 저희는 약속대로 주말에 시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이 매장 관리해 주시는 알바비와 용돈 부분에 대해 조율을 했어요. 두 분이 매장 세 곳을 관리해 주시면 되는데 별다른 건 없고 하루에 3시간 정도 청소해 주시고 점포에 파손이나 진상 손님들 왔다 간 흔적 같은 거 치워주시고 상품 빈 곳 있으면 채워주시면 되세요. 그럼 한 달에 100만 원 드리고 별도로 용돈 30만 원씩 드릴게요. 남편의 제안에 뚱하시던 두 분의 표정이 밝아지면서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들기는 것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두 분은 마주보며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잠깐씩 하면 된다며 좋다고 하셨어요. 도련님도 그러면 되겠네 하면서 거들었고 저희도 해결이 되어서 속이 시원했습니다. 매장 알바라는 게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씩 사람을 쓰려고 해도 돈벌이가 얼마 안 돼서 하려는 사람도 없었거니와 또한 아무한테나 맡기기가 곤란했었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무인 점포를 관리해 주시면 저희 또한 믿을 수 있어 안심할 수가 있고 여유 시간이 생겨 취미 생활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두 분의 용돈 문제까지 해결이 되어서 더 이상 얼굴 붉힐 일이 없어졌으니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남편도 한시름 놓은 얼굴로 이제 편하게 무인텔 오픈에만 신경 쓸 수 있게 되었다며 좋아했죠. 그래서 그날부터 바로 시부모님 용돈을 30만 원씩 드렸고 저희 부모님에게도 보내드렸습니다. 우리한테는 안 보내도 되니 그 돈으로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살림에 보탰으렴. 친정 부모님은 안 보내도 된다고 하셨지만 양가 부모님한테 하는 것은 공평하게 해야 서로 섭섭한 것도 없고 나중에 뒷말도 안 나온다며 받으시라고 하였어요. 친정 아버지는 그렇다면 고맙게 받겠다면서 대신 그 돈은 제 몫으로 꼬박꼬박 적금을 들어놓으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친정 부모님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 분들인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시부모님하고 비교 아닌 비교를 하게 되면서 씁쓸해지더군요. 그렇게 시부모님이 매장 관리를 해주시기로 하면서 다음 주부터 남편이 모시고 다니면서 관리법을 가르쳐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 출근만 신경 쓰면 되니 너무나 편해졌죠. 어차피 직장에서의 고정 수입이 있고 매장 수익에서 시부모님 알바비와 용돈을 드리더라도 워낙 상권이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터라 꽤 짭짤한 수익이 남았으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을 해보면 두 분은 매장 관리를 꽤 잘해주시고 계신 듯 보였어요. 그렇게 시부모님이 관리해주시는 덕분에 저희들은 주말에 좋아하는 등산도 갈 수 있었고 뷰카페와 뷰 맛집을 탐방도 하면서 틈틈이 즐거운 날을 보내기도 했죠. 하지만 그 즐거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주말에도 매장 관리 때문에 친구분들과 모임 활동을 못하신다면서 불만을 호소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우리 모임에서 1박 2일 꽃놀이를 가자는구나. 너도 알지? 꽃놀이라는 게 때를 놓치면 내년을 기약해야 한다는 걸. 그런 이유들로 시부모님은 한 달에 3번에서 4번은 모임 핑계를 대고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은퇴까지 하신 분들이 너무 여유 생활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해는 했죠. 그 시대 부모님들은 젊은 시절 자식들 뒷바라지와 빠듯한 직장 생활에 치여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셨을 테니까요. 그렇게 주말에는 제가 집안일을 해놓고 오후에 나가서 관리를 하고 들어오는 상황으로 익숙해져 갔어요. 그래도 예전처럼 매일 점포 관리로 시달리지 않으니 이것만 해도 어디냐 하면서 위안을 삼으면서 말이죠. 그런 시간들이 약 2달쯤 흘렀을 무렵 남편의 무인텔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역전 근처에 있어서 위치가 좋았고 1층에 편의점이 함께 있어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인텔이라는 게 생각보다 손이 엄청 많이 가는 사업이더라고요. 침대보 세탁과 룸청소도 신경 써야 해서 알바를 써서 하느니 그냥 세탁업체와 청소 용역회사에 맡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항상 로비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이상한 사람들이 드나들며 숙박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들을 살펴봐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의심되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자리를 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무인텔 관리 때문에 집안일도 소홀하고 사람 꼴도 안 난다면서 알바를 구해야겠다며 알아본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저녁을 먹고 있는데 도련님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형, 나 회사 사표 내서 지금 백수야. 취업 자리도 구하기 힘들고 나도 아이스크림 매장 해보고 싶은데 형은 무인텔 오픈했으니까 아이스크림 매장 하나 나 주면 안 돼? 내가 잘 맡아서 해볼게. 뭐? 너 그 회사 마음에 든다고 오래 다니고 싶다고 했잖아. 갑자기 사표는 왜 낸 거야? 그게 내 마음처럼 되나? 100년 묵은 여자 상사가 하나 있는데 몰라. 매장 하나 줄 거야 말 거야. 남편은 난처한 듯 저의 눈치를 살피면서 매장은 그렇고 취업자리 날 때까지 무인텔에서 알바라도 하라고 했어요. 도련님은 동생한테 매장 하나 주는 것이 아깝냐고 하면서 따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던지라 그거라도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의 도련님까지 어쩌다가 우리의 매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지 어쩌다 보니 시댁의 생계까지 책임지게 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한 이 상황에 너무 어이가 없었죠.
시댁 식구들이 점점 더 저희에게 의지하기 전에 도련님이라도 빠른 시간 안에 재취업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가족들이 자꾸 우리 사업과 엮이니까 불편한 점이 많다며 도련님도 빠른 시일 내에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의 남편도 알았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다음 날부터 도련님은 밤부터 아침까지 무인태 CCTV 지켜보는 알바를 시작했어요. 그 후로 몇 주 뒤 그날도 시부모님이 모임이 있다고 한 날이라 제가 관리하러 나갔는데 매장에 청소도 안 되어 있었고 아이스크림도 종류별로 재고가 비어있는 곳이 많이 보였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다음 주도 주말에 나가보면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망해가는 점포로 인식되어 두 번 다시 찾지 않을 분위기였죠. 저는 점포 상태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긴 후에 청소를 깔끔하게 하고 비어있는 아이스크림까지 꽉꽉 채워놓고 돌아왔습니다. 덕분에 평소 시간보다 2배는 더 힘들고 시간이 걸렸죠. 집으로 돌아온 제가 증거 사진을 남편에게 보여주니 워낙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 사진에 남편도 당황해서 할 말이 없어 보였죠. 그러고는 바로 시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디 아프세요? 점포가 청소도 잘 안 되어 있고 냉동고도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아이고, 우리가 요즘 허리가 많이 아파서 병원 치료 좀 받느라고 소홀했어. 우리 나이에 매장 3개를 매일 관리하려니까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구나.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중이다. 아프시다는 말에 깜짝 놀란 남편이 얼마나 아프냐 당장 병원으로 찾아간다고 하자 시모는 당황하면서 치료 방금 끝나서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며 빠르게 말을 바꾸는 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남편이 전화를 끊자 아프시다는데 찾아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물었어요. 남편도 한번 가보고 시부모님 상태를 봐야 할 것 같다면서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었습니다. 저희는 시부모님 동네 근처에 있는 시장에 가서 좋아하시는 불고기와 과일을 사들고 시부모님 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시장 골목을 빠져나올 때쯤 순대국밥집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봤어요. 어르신들이 모임을 갖고 한 잔 걸치셨는지 기분이 좋아서 하하호호 하는 소리가 들려서 저희도 그쪽으로 자연히 시선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프시다는 시아버님이 한잔 하셨는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웃고 계신 것이 아니겠어요? 남편이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다가가서 시아버님을 불렀습니다. 뒤돌아본 시아버님은 크게 당황해 하시면서 나중에 보자며 친구분들을 이끌고 다급히 다른 방향으로 사라지셨습니다. 남편도 이상함을 눈치챘는지 저를 머쓱한 얼굴로 바라보더군요. 저는 길거리에서 시부모님에 대한 흉을 잡기가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시어머니가 계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니 안에서 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시모가 짜증난 소리로 얼굴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유, 이런 중요한 순간에 대체 누가 귀찮게 하는 거야? 누구세요? 시모가 벌컥 문을 열자 현관에는 손님들이 계신지 많은 신발들이 있었고 시모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금 손님들이 와 계시니 다음에 오라며 저희를 급히 돌려보내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다며 남편이 제 팔을 끌고 뒤돌아 나오는데 뒤에서 시모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여사, 빨리 와서 광박에 피박 받아. 아싸, 이번엔 내가 싹쓸이다. 김 여사, 올 때 아이스크림이나 더 가져와봐. 아들이 사장이니 공짜 아이스크림도 실컷 먹어보고. 김 여사, 고마워. 거실에서 들려오는 고스톱의 용어와 공짜 아이스크림이란 소리에 시모의 얼굴이 당황하면서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고는 급하게 저희를 밀어내고 친구분들끼리 치매 예방하는 중이었다며 어색하게 웃으시며 현관문을 닫으시더군요. 등 뒤로 닫히는 현관문 소리에 저희는 순간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남편도 뻘쭘했는지 다급한 손으로 애꿎은 엘리베이터 버튼만 눌러대었어요. 저희는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에도 말이 없이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황당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난감하기만 했죠. 하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저희는 시부모님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었고 시부모님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떠나서 알바비를 지급받은 만큼 노동의 대가를 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다는 말로 거짓말을 하시고 시아버님은 술 모임에 시모는 고스톱까지 정말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공짜 아이스크림이라뇨. 분명 매장에서 아이스크림도 계산도 안 하고 가져다 드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시부모님의 근무태만과 공짜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할 건지 물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시부모님을 감싸며 오히려 저에게 섭섭하다고 하더군요. 당신은 왜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우리 부모님이 정말 허리가 아파서 병원 치료를 받으셨을 수도 있잖아. 그것을 100% 아니라고 의심하면서 그렇게 섭섭하게 말해야겠어? 그리고 계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너무한 거 아니야? 뭐? 그럼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서 방금 나오신 분들이 언제 술을 드시고 허리가 아프신데 몇 시간 동안 앉아서 고스톱을 치신다는 게 말이 돼? 힘드시면 차라리 못 하시겠다고 하시던가 그럼 다른 사람이라도 알아보던가 하지. 그리고 아까 어머님 집에서 같이 들었잖아. 공짜 아이스크림 실컷 먹어본다고. 남편이 시부모님 편을 드는 어이없는 핑계에 저는 순식간에 화가 나서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확인도 안 해보고 두 분을 거짓말쟁이에다가 말도 없이 매장 물건에 손대실 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에 제가 그럼 지금부터 확인해보면 될 거 아니냐 하면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틀렸다면 사과하겠다고 했죠. 그 말에 남편도 적극적으로 첫 달부터 매출과 주문량, 시부모님이 적어준 재고들을 맞추어 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아이스크림 매장 3곳의 상반기 매출과 재고를 맞추어 보았는데 재고가 많이 차이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계산한 거 아니야? 아니면 두 분이 재고를 잘못 적어주셨나? 첫 달부터 다시 해보자. 처음에 남편은 믿지 않았고 머리를 맞대고 계산기를 다시 두들겨봐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남편도 얼굴색이 변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몇 번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 재고 파악이 거짓으로 작성되어 왔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차액이 무려 100만 원 가까이 되었으니 남편도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재고 차이가 나는 것들이 아이스크림부터 과자까지 골고루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주기적으로 손을 댄 듯한 의심을 하게 만들었죠. 막상 재고가 차이가 나자 저도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은 그럴 리가 없다며 CCTV를 첫 달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두 주 동안은 시부모님이 깔끔하게 관리해 주시는 모습이 보였고 진상 손님들이 다녀간 흔적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부터 청소를 마친 어머님이 아이스크림과 수입 과자들을 계산도 안 하고 비닐봉지에 가득 담아 매장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순간 저는 잘못 본 것인가 착각도 하였고 남편도 당황했는지 얼버무리듯 말을 하였죠. 아니 어머님은 드시고 싶으시면 말씀을 하고 가져가시지. 뭐 저도 한 번쯤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계산도 안 하시고 마음대로 가지고 가셨더군요. 그날이 아마 고스톱 모임이 있는 날이었겠죠. 다음 두 곳에 아버님이 관리해 오신 매장도 확인해 보았어요. 아버님도 처음에는 관리를 잘 해주었는데 종종 친구분들을 데리고 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우리 아들이 운영하는 매장이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넉넉히 골라봐. 손주들도 좀 가져다 주고. 나나 되니까 자네들 이렇게 챙겨주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네. 다들 알지? 네. 아버님도 이렇듯 친구분들에게 생색내듯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퍼주듯이 싸주시는 모습이 여러 번 비쳤습니다. 그 모습들을 생생하게 지켜본 남편은 저보다 더 황망한 얼굴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벌컥벌컥 마시고 나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좀 하였는데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흉은 듣기가 싫었는지 오히려 저보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화를 내었습니다. 두 분이 친구분들에게 자식 자랑하고 싶으셔서 그런 것을 이해도 못 해주냐 하면서요. 뭐? 이해하라고? 그래 그러실 수 있다고 치자. 그것도 한두 번이지 거의 습관적으로 저러시는 것을 이해해드려야 하는 거야? 차라리 말씀이라도 하시고 가져가셨으면 이렇게까지 섭섭하진 않지. 저렇게 다 퍼주시면 우리는 뭐 갖고 장사를 하라는 거냐고. 남편의 이해해달라는 말에 저는 두 분이 계속 저런 식이면 매장에서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을 하며 당장 조치를 취하라고 했죠. 급기야 남편은 저를 그것도 이해 못해주는 쪼잔한 며느리 취급을 하면서 몰아붙이더군요. 그 말에 화가 난 제가 아프다는 거짓말도 모자라서 아무리 자식 매장이라고 하지만 마음대로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했죠. 그렇게 말싸움을 하던 남편은 답답한지 문에 박차고 나가버리더군요. 저희는 이날 부부싸움을 크게 하면서 서로 가슴에 답답함과 서운함만 쌓였답니다. 시부모님 용돈을 노동의 대가로 전환시켰다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상황이 된 꼴이어서 제 가슴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생각이 들면서 남자는 결혼하면 효자가 된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때 친정엄마에게서 김치랑 밑반찬 좀 만들어놨으니 내일 들러서 가져가라는 전화를 하셨습니다. 한데 눈치 백단이신 우리 엄마. 목소리만 듣고도 대본에 무슨 일 있냐면서 부부싸움이라도 했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친정엄마는 피곤한 사위를 제가 바가지라도 긁었다고 생각하셨는지 저에게 이해하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에 괜히 억울하고 속상해서 시부모님과 엮어진 상황들을 설명하게 되었어요. 모두 들으신 친정엄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구나. 그래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 두 분에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구나. 게다가 아프다는 핑계까지 대면서 술 모임에 고스톱까지. 너무 지나치면 중독이라고 하던데. 에휴. 상황을 전부 들으신 친정엄마는 그래도 시부모님께 딱 부러지게 말씀은 드려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부부 문제가 아닌 가족 문제로 싸우고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다면서 다시 잘 이야기해보라고 조언해 주셨죠. 저도 질질 끌며 답답해하느니 남편과 시부모님을 찾아가 잘 말씀드려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단히 삐졌는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갈 만한 장소로 찾아 나섰습니다. 먼저 무인텔로 찾아갔지만 주차장에 남편의 차가 보이지 않았어요. 도련님에게 남편이 오지 않았었냐고 물어보려고 CCTV 관리용으로 쓰고 있는 사무실을 두들겼어요. 문이 열리고 도련님이 얼굴만 빼꼼히 내밀며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형수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혹시 형 여기 안 왔어요? 전화도 안 받아서 당연히 여기 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아, 네. 형은 여기 안 왔어요. 두 분 혹시 싸우셨어요? 도련님의 싸웠냐는 말에 당황한 제가 그런 거 아니라며 고생하라며 뒤돌아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목이 말라서 커피 하나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1층 편의점으로 들어갔어요. 편의점에서 커피 하나를 골라서 계산하면서 요즘 장사 잘 되시나면서 위에 무인텔 이용객들이 많은지 슬쩍 물어봤습니다. 요즘 위에 무인텔 덕분에 손님이 많죠. 근래에는 승합차를 타고 아줌마들까지 들락거린다니까요. 근데 이상하단 말이지. 아줌마들이 이런 모텔에 떼거지로 왜 몰려다니냐고요. 편의점 사장님의 말은 아주머니들이 승합차를 타고 밤중에 무인텔로 들어가는 것이 이상하다고 했죠. 오늘도 방금 전에 한 무리가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들으니 이상한 생각과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이 CCTV를 지켜보고 있는데 낌새가 이상했으면 벌써 남편에게 말해서 조치를 취했겠거니 생각을 했죠. 저는 편의점 사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커피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결혼 생활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구나 하면서 집안 현관으로 들어서니 남편이 들어와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다시 답답해 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래도 이 상황을 해결해야 했기에 건너편에 가서 앉았습니다. 남편은 다행히도 화가 좀 누그러졌는지 내일 시부모님을 보러 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방금 전 무인텔에 다녀왔다며 편의점 사장님 이야기까지 전하면서 도련님께 확인해보라고 전했습니다. 내일 부모님 댁에 가서 잘 말씀드리자. 부모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리고 상준이한테는 확인해 볼게. 머리 복잡하니까 일단 부모님 문제부터 해결하고. 남편과 이야기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심란해서 그런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모든 일들이 별탈 없이 해결되어서 남편과도 트러블 없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죠. 이미 결혼까지 해서 살고 있고 제가 선택해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함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왕이면 잘 사는 모습으로 친정 부모님에게도 효도하고 싶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시모에게 저녁에 찾아뵙겠다고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셨지만 저녁에 가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죠. 회사 퇴근을 하고 남편과 만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시모는 문을 열어주면서 평일날 저녁에 무슨 일이냐며 물으셨죠. 거실에 시부모님과 마주 앉아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두 분 매장 관리도 너무 소홀하시고 물건도 마음대로 가져가시고 아버지는 친구분들에게 싸주시는 것까지 봤어요. 처음 한두 번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저희들 수입원인데 계산도 안 하시고 계속 가져가시면 저희 장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엄연히 저희랑 계약하고 일하시는 건데 매장 관리도 시간 지켜가면서 열심히 해주셔야죠. 앞으로는 부모 자식 간이라도 매장 물건은 계산하시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매장 관리도 우리가 게을리했고 너네 물건이니까 돈을 내고 갖다 먹으란 소리냐 지금? 늙은 어미가 그깟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몇 개나 먹었다고. 너네 아들 맞냐? 새아가 네가 시켰냐? 애가 이렇게 쪼잔한 애가 아닌데 저번에 용돈 일도 그렇고 왜 이렇게 부모한테 짜게 구는 거냐? 네가 아깝다고 이간질하는 것 아니냐고.
시모는 많이 섭섭하셨는지 먼저 번 용돈 사건까지 들먹이면서 제가 남편을 조종한 것인양 덮어씌웠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시고요. 섭섭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도 그게 수입원인데 자꾸 말없이 가져가시면 그 펑크난 물건 다 저희가 계산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두 분도 저희에게 알바비 받고 일하시는 거고 용돈도 따로 드리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매장 관리도 열심히 해주시고 아이스크림도 계산하고 가져가 드세요. 그러자 시아버님이 자식 매장이니 친구들에게 생색 좀 낸 게 그렇게 잘못하신 거냐며 섭섭하다고 한탄을 하시더군요.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이 밤중에 와서는 그딴 소리를 짓거리는 거냐고 저희를 후레자식 취급을 하셨어요. 두 분 정말 저희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두 분이 허리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술 모임에 엄마는 고스톱까지. 게다가 그동안 가져가신 물건 값이 자그마치 100만 원이에요. 그만큼 가져가시고 친구분들에게 퍼주신 거라고요. 100만 원이 적은 돈이에요? 저희 한 달 생활비예요. 정말 왜들 이러세요? 시부모님이 이해를 못 해주시고 따져 묻자 남편도 답답했는지 저희 한 달 생활비와 맞먹는 물건 값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두 분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었고 말도 안 통했으며 오직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서운하다면서 따지셨죠. 결국 시아버님이 화를 내시며 말씀하셨어요. 다 필요 없고 우리 청소하러 안 갈란다. 처음에 말했듯이 그냥 용돈으로 100만 원씩 보내라. 너 결혼하기 전에도 50만 원씩 용돈 주었으니 지금은 둘이 보니까 100만 원은 받아야겠다. 시부모님의 무작정 용돈만 달라는 말도 안 되는 이론에 질려버린 제가 자식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잠도 줄여가며 투잡을 뛰고 있는데 안쓰럽지도 않냐고 물었습니다. 덧붙여 저희도 결혼할 때 한 푼도 도움받은 거 없으니 두 분 용돈도 그만큼 못 드린다고 했지요. 이에 시모는 저에게 삿대질까지 해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요망한 것. 어디서 순한 우리 아들을 꼬드겨서는 우리를 아예 굶겨 죽이려고 작정을 했느냐. 부모가 쥐꼬리만한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으면 돈 잘 버는 자식이 부양하고 그러는 거지. 네가 뭔데 우리 용돈을 준다 못 준다는 거야. 결국 이성을 잃은 시모는 앞뒤 분간을 못하고 남편에게 똥 빠지게 키워준 부모를 택하던지 사사건건 이간질하는 저를 택해서 평생을 후회하며 살던지 선택을 하라며 강요하기 시작했죠. 흥분해서 선택을 강요하는 시부모님 앞에서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절망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 모습에 실망을 했고 깨닫게 되었어요. 남편은 두 분을 외면하지 못한다는 것을요. 두 분의 답 없는 강요에 저는 숨이 막혀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가방을 들고 일어나 저도 두 분 부양하며 살려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며 소리치고는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밖으로 나와 시원한 바람을 맞으니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 같더군요. 그대로 집으로 갈까 하다가 답답한 남편 얼굴 보기가 싫어 친정으로 발길을 돌렸네요. 저녁 늦게 찾아온 저에게 친정 부모님은 깜짝 놀라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물 한 모금 마시고는 그동안의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모두 들으신 부모님은 어떻게 부모 입에서 먼저 자식들의 결혼을 깨는 소리가 나올 수 있냐면서 흥분하셨습니다. 아니 그분들은 자식들이 무슨 평생 봉이라도 된다던? 멀쩡하고 건강한 육신 놔두고 살아보려고 하는 자식의 등에 빨대만 꽂으려는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김서방이 성실해 보여서 결혼을 허락했는데 참 나원. 뭐? 부모를 택하든지 너를 택하든지 선택을 하라고? 기가 막혀서. 아빠도 남편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데 결국 시부모님의 편에서 흔들린다면 차라리 깨끗하게 각자의 길에 가는 것이 맞다고 하셨죠. 그런 집안에서는 저만 맘고생 몸고생하며 평생 그분들 뒤치다꺼리하며 살게 될 것이 뻔하다면서요. 친정에 와서 모두 털어놓으니 마음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리면서 남편이 찾아왔어요. 친정부모님은 남편을 앉혀놓고 사정 이야기를 다 들었다면서 어찌할 거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어요. 남편은 시부모님들이 홧김에 그런 선택을 하라고 강요하신 거라며 저와는 헤어질 생각이 없다고 하였죠. 덧붙여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며 시부모님을 어떻게든 설득을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사과에 부모님은 일단은 알았다고 하시면서 만약에 제가 시부모님에게 그런 대접을 계속 받는다면 결혼생활 유지 또한 어렵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의 그런 모습에 약간 마음이 약해진 저는 그날 밤 친정에서 하루 묵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시부모님이 그날 이성을 잃으셔서 실수하신 거라며 대신 사과를 하더군요.
오늘 일은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나도 부모님이 그런 말씀까지 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 부모님 일은 내가 잘 해결해 볼게. 대신 시간은 좀 줄 수 있지? 그리고 시부모님을 설득해보겠다며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알았다고는 했지만 이미 시댁 식구들로 인해 평온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기는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아마 머릿속으로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시부모님은 그날 큰 소리 치신 것처럼 매장 관리에서 손을 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매일 밤에 매장을 둘러보러 나가야만 했죠. 남편은 빠른 시일 내에 시간제 알바를 고용해보자고 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을 처음부터 고용했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며칠 후 도련님까지 남편에게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형, 엄마한테 내용 다 들었어. 형도 변했어. 예전 같으면 부모님 원하시는 대로 했던 형인데 형수랑 결혼하고 변했다고. 그냥 원하시는 대로 용돈을 드리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짜게 구는 거야? 형 그럴 만한 능력 되잖아. 남편은 화가 나서 그러면 네가 돈 벌어서 드리면 될 거 아니냐고 쏘아붙이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정말이지 이 집안 식구들은 돈 100만 원이 무슨 강아지 이름처럼 쉬워 보였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바빴어요. 그리고 다음 주 항상 시부모님의 용돈을 드리던 날짜에 저는 전주까지 일하신 아르바이트비와 용돈 30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빠르기도 하시지 송금하자마자 2시간도 안 되어서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군요. 지금 어디냐고 물으셔서 매장에서 청소 중이라고 했더니 거기 그대로 기다리라고 있으라면서 전화를 툭 끊으시더군요. 남편과 제가 청소를 마저 끝내고 아이스크림을 채우고 있는데 시부모님이 씩씩거리면서 매장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시모는 두 눈을 치켜뜨시고는 저를 향해 막말을 하셨습니다. 너 아직도 내 아들 옆에 붙어 있었던 거냐? 우리 말이 말 같지 않은 게야. 왜 아직도 붙어 있으면서 우리 용돈을 네가 주물럭거리고 있는 거냐고. 시아버님도 남편을 향해 호통을 치셨죠. 너는 남자가 그렇게 결단력이 없으니까 여자한테 끌려다니는 거다. 여자한테 꼼짝도 못하고 살면서 고생한 부모한테 용돈을 고작 30만 원만 보내니까 속이 편하더냐. 두 분이 매장 안에서 소리를 지르자 지나가는 행인들이 힐끔거리면서 쳐다봤습니다. 이런 꼴을 보였다가는 소문이 안 좋게 날 것 같아 그만하시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했더니 가긴 어딜 가냐고 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과자들을 제게 던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놀라서 진정하시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다시 한번 달래어도 두 분은 멈추지 않았죠. 과자만으로는 성이 안 찼는지 시모는 냉동고에서 아이스크림까지 꺼내서 제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꽁꽁한 아이스크림은 돌덩이처럼 아프더군요. 하지만 맞아서 아픈 것보다 아까운 저의 재산이 으깨어지는 것이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화가 치밀어 올라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남편이 그만하라며 제 앞을 막아섰지만 이미 돈에 눈이 먼 그들은 자신들의 돈줄인 남편이 저만 없으면 다시 가족들을 부양할 거라고 생각한 듯 보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당신들 부양하려고 결혼한 줄 알아요? 그리고 자식의 밥줄인 상품들을 이렇게 집어 던지고 부수고 해도 되는 거예요? 자식의 행복을 빌어주지는 못할 망정 잘 살고 있는 자식들을 억지소리로 갈라놓는다는 게 제정신이냐고요. 당신들은 그저 자식이 돈만 벌어다 주길 바라는 양심불량인 부모들이라고요. 그리고 남편을 향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이런 부모를 평생 동안 먹여 살릴 작정이면 나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야. 난 부모 자격도 없는 인간들한테는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 1원 한 장도 주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으니까. 어머니 광박 쓰리고 외칠 때 나 투잡 쓰리잡 하고 있는 거 안 보이니? 언제까지 나한테 이해해달라고 할 거냐고. 한바탕 속시원히 쏘아붙인 제가 돌아서서 나가려 하자 시모가 어디서 어른을 가르치려고 드냐면서 제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워낙 세게 맞아서 옆으로 돌아간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쓰라려 오더군요. 그래서 화풀이로 남편의 얼굴을 후려쳤어요. 당신 부모 대신 맞는 줄 알아. 남편은 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입도 뻥긋 못했어요. 그리고 미련 없이 뒤돌아서서 시모를 확 밀치면서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방금 전에 매장에서 벌어진 CCTV 영상 메모리칩을 들고 옷과 소지품 통장까지 캐리어에 구겨 담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합의 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 소송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짧았던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막을 내리는가 싶어서 참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캐리어를 들고 나타난 저를 보고 친정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안아주셨어요.
그제야 엄마의 가슴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제 얼굴을 보시던 아빠는 제 뺨이 벌겋게 부어있는 것을 보고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셔서 누가 그랬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오늘 매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어요. 모두 들으신 부모님은 당장 쫓아가서 그 노인네들을 가만 안 둔다며 방방거리셨습니다. 그때 때마침 다급하게 현관문을 두들기면서 제 이름을 부르는 남편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빠는 기다렸다는 듯이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남편이 들어서자마자 귀싸대기를 날리시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너 뭐하는 자식이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내 딸 다시 데려가 놓고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 애 얼굴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놔. 순간 남편은 뺨을 얻어맞고도 아빠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모두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빌었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그럼 지금 이 순간부터 부모와 인연을 끊고 저만 바라보고 살 수 있냐고 물었죠. 그 질문에 남편은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차마 부모 자식 간의 인연까지 끊지는 못하겠는지 말을 못하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도 그렇게 느끼셨는지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정리하자는 말을 하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은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버티었지만 남편 스스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째 남편이 찾아오던 어느 날 그날 저녁에도 이혼하자는 저를 남편이 설득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남편의 핸드폰이 시끄럽게 울려대고 있었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자 경찰이라면서 오늘 모텔에 수상한 모임이 행해지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현장을 덮쳤다고 했습니다. 불법 행위를 한 객실 이용객들 뿐만 아니라 모텔 사장에게도 지속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면서 경찰서로 나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난데없는 경찰의 전화에 남편은 벼락을 맞은 듯한 얼굴이었죠. 저는 멍하니 서 있기만 하는 남편을 할 수 없이 차에 태워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경찰서에 도착해서 들어가니 한 무리의 아주머니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과 도련님의 얼굴도 보였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 무리들 속에 시모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군요. 그 모습에 남편이 도련님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계세요? 야, 네가 말해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남편이 도련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대답해보라며 소란을 피우자 경찰서 안에서 시끄럽게 소란 피우면 안 된다며 형사가 뜯어 말렸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힌 다음에 신고가 접수된 상황부터 설명해 주었죠. 사건의 발단은 고스톱을 좋아하는 시모가 지인들과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고스톱을 쳐왔는데 고스톱을 치다가 시비가 발생되자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항의를 했답니다. 몇 번의 소란이 일어나고 옆집에서 쫓아와 대판 싸운 다음부터는 더 이상 집에서 고스톱 모임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였죠. 그래서 도련님이 밤에 알바하는 시간에 도련님에게 돈을 쥐어주고 눈 감아달라면서 룸을 빌려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고스톱을 쳐왔던 모양입니다. 룸은 신축 건물이라 어느 정도 방음장치가 되어 있어 시끌벅적한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 걱정은 없었죠. 하지만 며칠이 멀다고 승합차에서 여러 명의 아줌마들이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이웃상가 주인이 의심스럽다면서 신고를 했답니다. 먼저 번 제가 편의점 사장에게 들은 말을 전했을 때 남편은 도련님에게 확인해본다고 했던 것을 시부모의 문제 때문에 잊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미리 막지 못했고 결국 이 사태가 일어난 거였습니다. 정말이지 이날은 남편을 떠나서 창창한 미래의 한 남자가 미치광이 같은 가족으로 인해 인생의 벼랑 끝으로 몰린 마지막 장면을 보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런 시댁이라면 남편이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고 온다고 해도 안 되는 거구나 하고요. 그제서야 남편은 자신의 가족들이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지 자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며 이 사태를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고 방조한 내력이 없다며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형, 설마 우리 이렇게 모른 척 하진 않을 거지? 난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한 거밖에 없다고. 아들, 우리는 불법행위 아니다. 우린 그냥 전 100원짜리 고스톱 치며 재미삼아 논 것뿐이라고. 노인네들이 그냥 치매 예방 운동한 것뿐이라니까. 법정은 큰돈은 오가지 않았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 번의 지속적인 행위로 인해 수익을 챙긴 점을 들어 사행성이라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각각 3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고 도련님 또한 뇌물을 받고 방조한 죄로 벌금형을 받았어요. 다만 남편은 모텔의 사장이지만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무죄를 인정받았죠. 이에 벌금형을 받은 아주머니들은 무슨 사행성이냐며 항소한다고 했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어 결국에는 벌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은 도저히 창피해서 이런 집안꼴로 저와 부모님에게 계속 사위로 받아달라고 할 수 없다며 합의 이혼의 도장을 찍고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모님한테 들었던 모진 말들과 맞았던 일들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내가 제대로만 선을 그었더라면 그런 일은 만들지 않았을 텐데.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지 뭐. 그래도 나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부모님이니까 그렇게 모질게 못하겠더라고. 자기한테는 모두 다 미안해. 남편은 이혼 과정에서 자신의 아이스크림 매장 한 곳의 소유권을 저에게 이전해 주었어요. 두 곳의 보증금만 해도 꽤 금액이 컸던지라 저 또한 다소 놀라웠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모아둔 현찰은 없으니 위자료라 생각하고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돌아서는 그 사람의 뒷모습이 참 쓸쓸해 보였죠. 물론 그 소식을 들은 시부모와 시동생은 집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매장을 탐내고 접근했다고 말이죠.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남편이 집안 망신 그만시키라며 하소연하면서 질질 끌고 돌아갔죠. 그 후로 저는 그들과의 인연을 깨끗이 정리하기 위해 무인 점포 3곳을 모두 정리하고 직장에도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쉬면서 새로운 삶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물론 잠깐의 시간들이었지만 한때 사랑했던 남자와의 인연도 추억도 망가진 마음까지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었으니까요.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난 6개월 후 저는 음식점에서 오랜 기간 격리를 받던 경력을 살려 부모님과 갈빗집을 차렸습니다. 한 근에 한 근 더라는 메뉴로 많은 손님들의 사랑을 받아 지금까지 대박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비록 저의 결혼 생활은 이혼이라는 결말로 끝났지만 저의 인생은 이제 시작점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자신만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생각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생각처럼 꿈 같은 것이 아님을 알기에 세상에는 자식과 며느리를 봉이라 생각하는 양심 불량의 시부모들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버렸거든요. 뻔히 보이는 미래, 질질 끌려다니기보단 과감히 결정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짧은 결혼 기간 동안 양심 없는 시부모 때문에 벌어졌던 황당한 사건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